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취하우중 제가야산 독서당 여수장 우중문시 세 편의 한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도 국문학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문으로 적혀졌지만 훈민정음 창제 전에는 우리의 표현 수단이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생각을 한문으로 표현한 이런 한문학도 우리의 문학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시의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취하우중의 경우는 넉줄의 형태로 되어 있죠. 넉줄의 형태의 한 글자, 한 줄에 한자가 몇 글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죠. 그래서 넉줄로 되면 우리가 절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섯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오원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원절구. 반면에 그럼 요 밑에 거 제가해산 독서당을 한번 볼까요? 이 경우도 넉줄이죠. 넉줄이니까 절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죠. 이런 경우는 일곱 글자 따라서 칠원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나요? 물론 있죠. 여덟 줄로 된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요. 나중에 또 한시 계속 이어서 가면서 볼 때 여덟 줄로 되면 율시라고 해요. 율시에도 오원율시와 칠원율시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 한시의 형태는 절구와 율시로 나눕니다. 절구라고 하면은 넉줄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율시는 여덟 줄의 형태죠. 그래서 이게 이제 5원이냐 7원이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글자면 5원율시, 일곱 글자면 7원율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금 설명한 대로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한시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내용, 취하우중 제가해상 독서당 여수장 우중문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핵심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취하우중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취하우중 먼저 이렇게 보시면요. 취하우중 제목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가을밤 비 내리는 가운데 왠지 뭔가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가 느껴질 것 같죠? 역시 제목에서처럼 마찬가지 내용도 그렇습니다. 해제에서 보시면 작가가 이 글의 최치원이라는 작가가 당나라 때 당나라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전해지고요. 두 번째는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의 뜻을 펴려고 했지만 바로 육두품의 신분적 학계에 부딪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고뇌를 노래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향에 대한, 그러니까 당나라라는 외국에 나가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 신라에서 좀 나름대로 와서 뜻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그 신라에는 골품제도라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육두품이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이런 것들을 노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한시고요. 갈래 한시고요. 형식상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다섯 오원절구라고 할 수 있죠. 개인의 감정을 담고 있어 서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표현문이 나오는데요. 중요하죠.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게 뭐죠? 자신의 감정을 대리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사물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바로 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요 밤비. 밤비가 바로 화자의 어떤 슬픔을 직접적으로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주제는 여기 나온 대로 고국에 대한 향수, 그리움 또는 뜻을 펴지 못한 지식인의 고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취하우중 본문을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추풍유고음이라고 한시가 나와 있죠. 자,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다. 자, 우선 선생님이 네모하는 것들만 먼저 좀 살펴주실래요? 가을바람, 그 다음에 여기 밤비, 그 다음 등불. 요건 지금 선생님이 네모를 공통적으로 했는데요. 이 네모한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이 작품 속에 화자의 시름, 시름은 걱정이나 근심이죠. 시름을 심화시키는 소재다. 심화시키는 소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화시킨다는 건 좀 더 깊게 만든다. 자신의 화자의 걱정, 근심을 깊게 만들어주는 가을바람, 밤비, 등불이 그런 거고요. 밤비가 여섯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을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이 부분은요. 고뇌하는 화자의 마음이 좀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고뇌하는 화자의 마음.
뭔가 괴로워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날 알아주는 이 없네. 자, 세상 어디에도 날 알아주는 이 없네. 이 부분은 바로 전체가 소외감으로 인한 한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이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창밖엔 깊은 밤비 내리는데 여기서 창은 세상과의 통로이자 단절을 시키는 그런 이중적 매개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밤비 나와 있죠. 이 밤비는 바로 객관적 상관물. 아까 필기했었죠. 중요합니다. 화자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환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자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화자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등불 앞에 천만리 떠나간 마음, 등불 아래에 천만리, 진짜 천만리를 떠나갔을까요? 이 천만리는 진짜 실제적 거리가 아니고요. 바로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거리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고뇌의 깊이를 의미하죠. 그만큼 고뇌의 깊이가 깊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체크해 드린 부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해선 독서당 핵심 정리 그럼 두 번째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해선 독서당이라는 작품은요. 가야산 독서당에서 지음이란 뜻이거든요. 당은 집당자예요. 가야산에 있는 책 읽는 그런 집, 즉 뭐 서재 같은 거죠. 그곳에서 짓다 뭐 이런 뜻인데 해제 보시면요. 작가가 신라 말기에 당나라에서 역시 귀국한 후 같은 작가의 작품이죠.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이 좌절되다 관직을 내놓고 바로 객지를 유랑하다 가야산 해인사에 응거할 때 지었다는 한시. 그러니까 정치를 개혁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좌절됐으니까 어때요? 괴롭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세속을 다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 뭐 하겠어요? 세속과의 단절을 하려는 그런 뭐 마음이 좀 있겠죠. 칠원절구의 형식이고요. 서정적, 상징적인 성격이 좀 있죠. 의인법과 대주법이 쓰였어요. 물을 마치 물을 통해서 세속과의 단절을 한다라는 그런 뭐 내용으로 표현을 했는데 주제도 여기 나와 있지만요. 바로 산중에 은둔하고 싶은 마음 속죄와의 단절 의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전은 동문선에서 비롯됐고요. 자, 본문의 내용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자, 뭐가 그렇다는 거야? 자신이 화자가 그래요? 아니면 물소리가? 물소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요, 자연의 소리, 물소리죠. 자연의 소리를 얘기하고 청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됐다. 그래서 요거의 주체, 봉우리를 울리면서 막 그러는 이 주체가 뭐냐? 바로 물이죠, 물. 자,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케 어려. 가까이서 하는 말소리조차도 분간하기 어려라. 자, 여기 말소리 요 부분 있죠? 요건 좀 세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비하는 소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 시비하는 소리도 세모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세모한 것들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들이 바로 속세의 소리, 속세 또는 인간의 소리.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있다 보면 뭐 네가 어른이 내가 어른이 막 싸우고 다투잖아요. 이런 소리조차 이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막 자연에 물 흐르는 소리가 콸콸콸콸콸 들리니까 그 물소리로 인해서 이런 인간의 소리가 다 가려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 늘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세라. 자, 이 부분 있죠. 늘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세라. 이 부분은요. 싸움을 일삼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났다. 자, 이 부분은 싸움을 일삼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 현실 인식.
뭐 좀 요즘 현실 사회하고 좀 우리가 이제 연결을 지어 본다면 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면 당파가 갈려서 뭐 이렇게 한나라당이니 뭐 민주당이니 뭐 당이 갈려서 막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가 옳으니 네가 틀렸고 우리가 맞으니 뭐 이러면서 그런 싸우는 소리조차가 정말 귀에 거슬리고 짜증난다 이거예요. 작가 입장도 이 글의 화자도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산속으로 숨어든 거니까. 그런 소리조차 이제 인간의 소리조차 듣기 싫다 이거죠. 시비하는 소리가 그 귀에 들릴세라. 싸움을 일삼는 부정적 현실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짐짓 흐르는 물로 일부러 짐짓이란 말은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네 라고 했죠. 자, 이 부분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라고 하는 요 부분은요. 일부러 이제 물로 이런 싸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콜콜콜 흐르는 소리로 또 들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바로 이게 속세와의 단절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의인법 쓰였다고 했죠? 자연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아주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 여수장 우중문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보세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수장 우중문시 핵심 정리 보시면요. 수양제가 대군을 이끌고 612년 우리나라 고구려 때죠. 고구려 영량왕 23년에 고구려를 침범했을 때 몇 차례 거짓으로 패하여 적군을 유인하던 을지문덕 장군이 바로 이 작품의 작가이기도 하죠.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까지 추격해온 적장 우중문, 수나라 장수인 우중문을 희롱하기 위해 지어보낸 한시. 왜 희롱을 했을까요? 실컷 열받게 만든 다음에 이제 나의 그 을지문덕의 그 계궤에 넘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중문한테 몇 번 패해주고 이렇게 도망하는 척하면서 우중문에게 야, 너 이만큼 이겼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응? 그러면서 약간 조롱하듯이 지어보내죠. 거기에 우중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살수라는 물을 그냥 막 거침없이 건너오죠.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의 물을 가둬뒀다가 순간 확 열어서 그 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손은 까딱했죠. 싸우지 않고 물로 확 그 우중문의 수나라 장수 우중문의 대군을 확 쓸어버렸다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아주 이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을지문덕이 이제 우중문을 희롱하기 위해 보낸 한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시면서 오원고시고 전체적으로는 요거 풍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수사법 좀 중요한데요. 반복법 쓰이면서 대꾸법 있고 억양법이라는 게 있죠.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을 텐데 이게 뭐예요? 억양법이라는 게? 억양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영어에서 뭐 Are you a student?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적장의 그 우중문을 막 예찬을 하면서 높여줬다가 갑자기 야, 너 이 정도 되면 됐으니까 그만해라잉 뭐 이러면서 날개를 쑥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칭찬하다 뒤에 가서 뚝 떨어뜨려 버리는. 뭐 예를 들면 철수 너는 참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 그런데 성격이 더러워. 이러면 어때요? 앞에서 시컨 띄워주고 뒤에 가서 뚝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억양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적장에 대한 조롱, 적장을 가지고 노는 거죠. 자,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수장 우중문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대의 신기한 책략. 그대라는 건 여기서 우중문을 이야기하겠죠. 적장인 우중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나라 장수인 우중문. 야, 너의 그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이미 다했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지금 요 두 줄의 표현은요, 우선 표면적인 거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적장을 뭐 한 거예요? 찬양한 거야. 적장을 찬양. 겉으로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면적인 부분, 이 속으로 가보면 이면적이라고 하죠. 이면적 의미는 어떤 겁니까? 바로 조롱이죠, 조롱. 조롱의 의미예요. 여긴 찬양이라면 이면적인 건 조롱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로 여기에 이제 수사법이 쓰인 게 이 두 줄에서 쓰인 수사법이 바로 대구법과 바로
반어법 우선 쓰였죠? 아시겠죠? 자, 대구법과 반어법 쓰였다. 잠깐 선생님이 잠깐 하나 수정을 하고 갈게요. 여기에 정리해서 보면 반복이라고 돼 있었죠? 이 반복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반어법이라고 고쳐주세요. 오타가 났네요. 이 부분은 반어법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대구법과 반어법 사용됐고요. 본문 계속 볼게요. 전쟁에 이겨서 이미 공이 높으니 야 너 전쟁에 그만하면 그 정도 했으면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다라는 의미는 공이 진짜 높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이젠 다시는 못 이겨. 다시는 이기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야 거기서 그만 이제 그만해라. 넌 그 정도면 충분히 됐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억양법이 사용됐고요. 전체적으로 억양법.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주제행위다.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라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 수나라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아주 재밌게 잘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 그리고 여기 선생님 하나가 놓치고 간 게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제가해선 독서당에서는요. 첩첩 바이사리를 당겨 겹겹 봉우리 울린 지척에 사는 말소리 불끈감기 어려워라.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먼저 경치를 의미했고요. 선경. 뒤에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감정. 나 세속의 소리 듣기 싫어서 몬산을 물로 둘러버릴래.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서 뒤후 마음정. 그래서 선경 후정의 방식 쓰였다는 것도 좀 추가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빨리 가면서 좀 빼먹은 것 지금 방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요거 복습하시면서 꼭 정리 좀 잘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